안녕하세요. 오늘 실무자를 위한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의 이 온라인 광고 기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난설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마련한 자료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이니까 나중에 실무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이 관련해서 책임이나 제재 부분에 영업자나 이 광고자 내지는 이 판매자의 책임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 전체에 있어서의 관심이라든지 이해도가 높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광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당한 표시 광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각 그 상품이나 어떤 품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위반 행위자의 제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일단 법이라고 나오면은 기본적인 이제 화장품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령이라고 나왔을 때는 화장품법 시행령을 얘기하고 이 두 가지는 이제 법령으로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도 식약처가 정한 규칙이 있는데 이 화장품법 시행 규칙을 우리가 규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표시의 방법들도 유의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참고 문헌으로서는 식약처에서 발행한 그런 여러 문헌들, 그리고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한 문헌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강의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광고의 그 범위라든지 개념이 굉장히 확장적이고 좀 넓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용기 등에 표현되고 있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뒤에 설명들이 여기 표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광고는 매체를 통한 광고 내지는 여러 가지 이 수단을 통한 광고, 이런 것들이 이 광고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이라든지 영상물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 즉 연극, 방문, 그리고 실연 이런 수단을 활용한 것도 광고로 취급을 하니까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 유리한 내용, 그러니까 사업자 측의 유리한 내용들이 실려지기 쉬워서 그래서 부당 광고에 관한 규제를 더 엄격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광고의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만 이게 광고인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좀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림도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화장품에 관한 정보에 해당이 된다면 광고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용 후기나 체험기를 사업자 측이 발췌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광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고, 기사형 광고도 광고로 우리가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글의 제목에도 어떤 그 광고성 멘트가 들어갔을 때는 광고로 보고 있고, 해시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NS 등을 통한 그런 방법들도 광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본다면 보통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이제 영업자 내지는 판매자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부터 시작해서 유통 체인에 해당되는 유통 체인의 각 단계를 담당하는 그런 영업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SNS에 광고한 경우도 판매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본인이 직접 판매자로서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품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광고만 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판매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라는 화장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판매자에 해당되진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
광고와 관련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법에 의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에 또 이제 분류가 있는데 몇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자면 일단 일반 화장품과 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작용의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전이 경미하다면 이 일반 화장품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일반 화장품 중에서도 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이렇게 해서 또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자료에서도 식약청에 의한 심사 및 인증에 관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구분되는 것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화장품법과 시행 규칙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효과,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없는 어떤 기능이라도 다 실려 있으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법과 시행 규칙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 그런 화장품을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유효성, 효과, 효능 등에 대해서 보고 또는 심사받은 화장품만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마크 내지는 글자 이런 것들을 포장에 기재해야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방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뒤에 구분법을 여기 그림과 포함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능성의 범위도 이 교재에 함께 실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화장품은 또 구분을 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는 다르고 뭔가 기능이 실려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의약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의약품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양리적 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 품질 안전성, 유효성 등의 심사를 엄격하게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능성 화장품이랑은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규칙에서 몇 가지 열거하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부나 모발의 일정한 효과, 효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용하는 어느 부위냐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이 피부와 모발의 일정한 효과, 효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 부분도 유의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1가지 그런 효능과 관련된 것들이 반영되어야 기능성 화장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부 미백이나 주름의 완화 또는 개선, 그리고 태닝 기능, 자외선 차단 기능, 모발에 대한 어떤 색상의 변화, 채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 피부 완화, 그리고 가려움증의 개선, 튼살로 인한 붉은선을 엷게 하는 그런 몇 가지 효과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것이 그러면 부당한 광고인가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광고는 일단 부당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오인성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오인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오인성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고 뭔가 효과나 효능, 작용, 그리고 부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인을 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 이 오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당한 표시 광고와 관련된 여러
기준이라든지 요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기능성과 관련된 화장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 등을 우리가 화장품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든지 어떤 질병을 예방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광고가 있다면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Q&A 보시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폐치료 화장품은 화장품인데 보톡스 주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톡스 주사 대신 붙이면이라는 내용을 넣는다면 의약품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오인 우려가 있는 그런 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과색소 침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환이나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환에 의한 증상을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 이 부분을 피부 미백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를 받은 경우에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써야 되지, 이 과색소 침착증을 개선할 수 있다 내지는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그런 예시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능성 화장품과의 관계인데, 이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이 과대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이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이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고 자료 제출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인증을 받으려면은 이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그런 심사를 그 과정에서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와 다르게 내용이 표시가 되거나 광고가 된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이제 어떤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표시 내지는 광고가 이루어진다든지, 보고서 이게 그 어떤 결과 통지서에 실려 있는 내용에 뭔가가 추가가 된다거나 변형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Q&A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백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실제로 미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지만 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 함유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장품에 일부 기능성 화장품을 혼합을 한 경우에 다시 일반 화장품이 마치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이 상품이 일반 화장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현들은 최대한 자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기준 등도 식약처 고시에 따른 그런 표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도 우리 앞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인증 마크라든지 표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마크나 표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 준수 외에도 실제 그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성분이 그러니까 유효하게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Q&A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성분, 유기농 성분이 다른 표현으로 뭐 예컨대 자연 유래 성분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된다든지 그렇다면은 이것은 자연 유래 성분의 범위를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이제 모호하게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리고 이게 이 천연이라든지 유기농과 바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하지 않는 표현들은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 광고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인증을 받은 상품만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광고를 하고 관련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그 밖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몇 가지 그 주요 이런 오인 광고 외에도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나 모발을 제외한 그런 적용 부위를 활용을 한다든지, 사용 목적이 원래의 그런 화장품의 정의에서 벗어난다든지, 사용 방법 등이 또 그와 관련이 없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추천 보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마치 의료인이나 전문가의 추천 보증을 받은 것처럼 어떤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표현들도 표시나 광고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보증한다든지 금지 원료를 넣지 않았다는 그런 광고들도 유의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속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 어떤 것을, 이 화장품을 바르면 아니면 뭐 투여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즉각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이제 속효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발생하기, 왜냐하면 이제 인체와 경미한 어떤 그 효과를 주고받는 것이 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 속효성이라는 표현은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좀 자제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단정적 절대적인 표현, 뭐 최고, 뭐 최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특허와 관련된 또 다른 절차가 있고, 특허 성분이 있고, 특허 관련해서 이제 효용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반드시 또 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만 관련 내용들을 광고나 표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도 Q&A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특히 이제 고객이 자사 제품에 직접 쓴 후기가 문제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이 요새 워낙 이용 후기 등을 활용한 그런 마케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식약처에서 본 바로는 고객이 직접 작성한 후기, 그러니까 뭐 상품 판매 글이라든지 고객의 게시판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판매자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매자가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판매에 활용을 하면서 발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강조해서 판매자의 광고로서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광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의 매체나 수단은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광고의 매체와 수단이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그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뭐 인쇄물이나 어떤 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그런 것 외에도 마의 후단에 보신 것과 관련된 영화 또는 연극에서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든지, 아니면 방문 광고나 실연에 의한 광고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이 화장품 표시나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떠한 우려가 있고 어떤 방법들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이 영업자와 판매자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자에 해당되는 그런 범위로서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한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판매자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자를 우리가 판매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해서도 이 영업자나 판매자에 대한 제재나 처분을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명령이 대상이 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시정명령에 따른 그 효과들이 법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된 그런 의무나 책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법 14조에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광고의 내용 중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의 책임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실증 책임과 관련된 대상이 누구인지, 여기도 실증 책임을 영업자와 판매자 모두 대상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증과 관련된 어떠한 실증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각 품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품목에 따른 특성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출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또 시정명령이라든지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실증과 관련된 책임이 반드시 이수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영업 정지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표시광고의 책임이 무겁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징금 책임이라든지 또 벌금까지, 그러니까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도 가능한 그런 이 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빠른 시간 안에 이 표시 광고와 관련된 이 온라인 특히 광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그 개념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이 표시 광고와 관련된 부당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